서울 강남의 11월은 늘 비슷했습니다. 가로수 잎이 떨어지고 출근길 사람들은 코트 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아침 7시 20분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정확히 8시 10분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5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그가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딘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삶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42층 아파트는 그의 삶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안방에는 킹 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주방 식탁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과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 다 바빴고 언젠가는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계속 미뤄졌지만 도윤은 특별히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정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고 민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라고 민정이 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일 감사보고서 제출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도윤도 덮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핸드폰 화면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연에 가려고 하는데 민정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또 그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정은 응, 윤석진 선생님 강의야. 이번엔 진정한 나 찾기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민정은 최근 몇 달간 그런 강연에 자주 다녔습니다. 자기계발, 관계 회복, 내면 치유. 제목은 달랐지만 본질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원하는 일이었고 해롭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좋아요. 다녀와요라고 그가 말했고 민정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각자 다른 쪽을 향했고 잠들기 전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지만 도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회원들과 차를 마신다고 했고 민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도윤은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옷장에서 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쓰지 않던 브랜드였습니다. 화장대에는 립스틱이 늘어나 있었고 핸드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민정은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끄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응, 강의 덕분인가 봐. 윤석진 선생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라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거울 속 민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라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야. TV에도 자주 나오잖아. 부부관계, 자녀 교육, 그런 거라고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TV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 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유명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강의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9시쯤 끝날 거야 라고 민정이 대답하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클라이언트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했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정은 9시가 아닌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회원들이랑 차 마시다 보니 늦었어라고 민정이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은 회계사였습니다. 패턴을 읽는 일이 직업이었고 데이터가 쌓이면 경향이 보였으며 이상치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는 것이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민정의 일정에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워크숍이라고 했고 일요일엔 집에 있었지만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고 민정은 단지 새로운 취미를 찾았을 뿐이며 자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상치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6시 그는 차를 몰고 민정이 자주 간다던 강연 장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한 빌딩이었고 그는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으며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7시 30분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빌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윤도 택시를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라고 그가 말했고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넜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으며 30분쯤 지나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민정이 내렸고 도윤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민정은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길 건너편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을 봤습니다. 민정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잘 빗어 넘긴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웃었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쳤고 민정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향해 지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뛰어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정과 남자가 카페를 나왔습니다. 함께 걸었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고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원들이랑 뒤풀이 하기로 했거든. 먼저 자도 돼. 도윤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자연스럽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요라고 도윤이 대답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이렇게 조용할까? 그날 밤 민정은 새벽 1시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라고 민정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머리는 말끔했고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으며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씻을게. 오빠도 이제 자. 문이 닫혔고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윤석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TV 프로그램 고정 출연 베스트셀러 작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저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고 배경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고 한강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렸으며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아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이 모든 것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간단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계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교차 확인한 후에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민정이 일어난 것은 10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와 하품을 했습니다. 커피 있어? 라고 물었고 도윤은 주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커피를 따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었고 무언가 타이핑했으며 다시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계획 있어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워크샵 있어. 3시쯤 나가면 될 것 같아 라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그 강의에 정말 푹 빠진 것 같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윤석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 나 같은 사람한테 딱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야. 도윤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건가요? 민정은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 예전보다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됐어. 도윤은 그녀를 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도윤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의 결혼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오후 2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늦으면 연락할게라고 그녀가 말했고 도윤은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정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차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5분이었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민정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옷, 양말, 스카프,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고 필체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읽었습니다. 민정 씨, 어젯밤 당신과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당신이 말한 진정한 연결에 대해 저도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만이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석진.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고 다시 상자에 넣었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검색했습니다. 윤석진 프로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혼 스라일라 밀려, 아내는 정서연, 가족상담센터 공동운영. 도윤은 정서연의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윤석진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범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이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정서연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긴급한 상담 요청. 본문을 썼습니다. 정서연 선생님께.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 윤석진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윤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한강의 물빛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답장이 왔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이메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청담동 티하우스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는 첨부합니다. 정서연.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달력을 봤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그에게는 클라이언트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50분, 도윤은 청담동 티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말쑥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민정과 윤석진의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편지를 찍은 사진. 도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진을 다 본 후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정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지난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몇 달 전부터였을 것 같습니다라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동시에 어쩌면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서연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제가 물어보면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제가 남편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제 감이 맞았던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았습니다. 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여자가 선생님의 아내인가요? 네, 이민정입니다. 정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제 남편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가정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차가 식어갔고 가게 안은 조용했으며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이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윤은 정서연을 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증거를 더 모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남편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일정.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먼저 선생님 남편의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재정 흐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텔비, 식대, 선물.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정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은 제가 접근할 수 있어요. 공동 계좌도 있고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역할을 나눴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티하우스를 나설 때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게 만들 것입니다. 회계사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균형은 반드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과 정서연은 2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메시지 스크린샷. 정서연은 윤석진의 노트북에서 이메일을 찾아냈고 도윤은 민정의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정서연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도윤은 저도 그렇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도윤은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중견 로펌이었고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재훈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고
도윤이 준비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상간관계, 재정적 손실까지 입증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만이 아닙니다. 윤석진의 사회적 지위도 문제 삼고 싶습니다. 김재우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윤석진은 공인입니다. TV 출연자이고 가족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죠. 그의 부정행위가 공개되면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몰락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김재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증거만 확실하다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는 기자를 통한 보도입니다. 세 번째는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법정 공개 재판이 가장 확실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진이 소속된 방송국이나 상담센터, 이사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인물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서연은 윤석진의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갔고 직원들에게 인사했으며 윤석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는 대답이 들렸고 정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왔어? 약속 없었는데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정서연은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윤석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윤석진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윤석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와 민정이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함께 차를 타고 있는 사진. 윤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정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 남편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줬죠. 윤석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오해야. 민정 씨는 내 상담 회원이고 오해가 아니에요. 정서연이 끊었습니다. 편지도 봤어요. 당신이 직접 쓴 편지. 진정한 연결.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 봤어요. 윤석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서연은 계속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속였죠. 늦게 들어오는 건 상담 때문이라고, 바쁜 건 방송 준비 때문이라고.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죠. 윤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이건 일시적인 실수였어. 나도 힘들었고 민정 씨가 제발 그만하세요. 정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거고요.
윤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서연아,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거짓말하는 아빠를 보여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직한 선택을 하는 엄마를 보여주는 게 나아요. 윤석진은 책상을 짚고 섰습니다. 제발, 이건 공개되면 안 돼. 내 커리어가, 당신 커리어는 이미 끝났어요.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정 씨, 남편이 방송국과 출판사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용 증명도 발송될 거고요. 당신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가르치면서 정작 다른 사람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질 겁니다. 윤석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정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나와 택시를 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민정을 기다렸습니다.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쯤이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윤석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당분간 강의를 중단한대. 왜요? 잘 모르겠어.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던데. 민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좀 이상해. 갑작스럽거든.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핸드폰을 받고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불안이 커졌고 도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정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라고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글쎄요. 개인 사정이라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윤석진이 출연하던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보낸 내용 증명과 증거 자료를 검토했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윤석진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진은 부인했습니다. 오해입니다. 단순한 상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PD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담 관계로 보입니까? 시청자들이 알게 되면 방송국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당분간 출연을 중단해주세요. 윤석진은 항변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배제하는 겁니까? 확인은 이미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연 중단이 합당합니다. PD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석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왔고 차에 타고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중단은 곧 수입 감소를 의미했고 상담센터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돼요.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좀 오빠가 집에 있어서. 그럼 내일 꼭 만나야 해요. 알겠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윤석진은 생각했습니다. 민정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움직이고 있고 정서연도 알고 있으며 방송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처음 민정과 선을 넘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회사에서 김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대표님, 방송국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석진 출연 중단 결정했다고 합니다. 빨랐네요. 네, 방송국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출판사도 연락 왔습니다. 윤석진의 신간 출간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 제출하고 재판 일정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진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감정을 느끼려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건 달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고 있다는 담담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서류 초안을 검토했고 재산 분할 목록을 작성했으며 위자료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었습니다. 결혼 8년, 공동 자산 12억, 위자료 청구액 2억.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8년의 시간, 무너진 신뢰, 사라진 미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정은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민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푹 쉬어요. 도윤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대결은 법정에서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공개될 것이며 윤석진과 민정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은 12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있었고 민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2억, 그리고 첨부된 증거 목록,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민정은 윤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민정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불안해졌습니다. 윤석진의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윤석진 선생님은 현재 모든 상담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라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언제쯤 재개되나요?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요. 민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혼 소장과 윤석진의 침묵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석진은 집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서연 여사 쪽에서 3억, 한도윤 씨 쪽에서 민정 씨에게 2억, 그리고 선생님께 상간자 책임으로 1억 5천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총 4억 5천이요. 네. 그리고 방송 출연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출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이것까지 합치면 금전적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사진, 메시지, 호텔 기록. 법정에서 다투기 힘듭니다. 윤석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서연 아들, 딸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2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윤석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 착각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끊겼고 출판사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상담센터 이사회는 그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표님의 개인 문제가 센터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진 사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윤석진은 항변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은 이제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정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것 같아.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서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서연은 딸을 달래다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네.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화났어. 아빠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정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가 TV에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책상 위에 윤석진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들은 책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네요. 정서연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밀쳐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정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진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무너지는 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를 믿었던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서 재산 분할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모든 것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민정이 가져갈 목, 도윤이 가져갈 목. 숫자는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고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말인가? 민정과 윤석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복수인가? 아니면 단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김재훈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민정 씨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를 1억으로 낮춰주면 재판 없이 이혼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재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서연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정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힘들어했죠. 특히 큰애가 아빠를 존경했거든요. 정서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끝내야 할 일을 끝내는 기분이에요. 정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 선생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 정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도윤은 그녀를 봤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날짜 잡혔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래요.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때까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선생님, 그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은 계속할 거고 그 외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혼자 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돼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침묵을 이해했고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으며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도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고 화장대도 정리되어 있었으며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변명은 안 할게요. 그냥 미안해요. 도유는 쪽지를 읽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8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공간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떠난 자리에 진실이 채워지고 배신이 떠난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유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맛이었습니다. 감춰지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날것의 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윤석진이 상담센터 사임했대요. 이사회에서 압박했다는데 예상했던 일이에요. 네. 근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통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고 당연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책임. 정서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선택한 일의 책임이죠. 전화를 끊고 도유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윤석진의 몰락은 확정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중단, 출판 계약 해지, 상담센터 사임, 이혼, 위자료.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고 승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업무, 클라이언트 요청,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고 안정적이었으며 거짓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1 플러스 1은 언제나 2였고 장부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했으며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유는 깨달았습니다.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거짓은 제거되어야 하고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하며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정의였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옳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혼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유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갔습니다. 민정이 없는 침대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도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그는 일어날 것이며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춥고 건조했습니다. 도윤과 민정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았고 그 뒤편에 정서연이 참관인으로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으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영수증,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법정에 펼쳐졌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윤은 정면을 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민정 씨, 제출된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민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의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합의를 희망합니다. 판사는 도윤을 받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김재훈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합의 의사 없습니다. 청구대로 판결 바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정이 뒤따라왔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은 안 할게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들었어요. 이제 각자 살아가면 돼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 없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도요. 이상하게 후련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재산 분할, 위자료 2억. 모든 것이 도윤의 청구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정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진에 대한 정서연의 이혼 소송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억, 양육권은 정서연. 윤석진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윤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놓고 의자에 앉았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새싹이 돋았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졌으며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숫자는 여전히 정직하고 균형은 여전히 중요하며 그의 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시간 되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청담동 그 티하우스요. 처음 만났던 곳.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티하우스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 향기가 났으며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고 도윤이 들어서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녹차와 홍차였습니다. 차가 나오고 한 모금씩 마셨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후련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저도요. 뭔가 오래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춘 기분이에요. 정서연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요.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정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편지요. 읽어보세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도윤 선생님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제 자신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진실을 밝히면서 저는 다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고 거짓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진짜 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역할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감사합니다. 정서연.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일은 계속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찾아볼 생각이에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저도요.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해보려고요.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티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돼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럼 건강하세요. 선생님도요. 정서연은 택시를 탔고 도윤은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사람들이 운동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되돌아가지도 않았으며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는 받아들여야 하며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8년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용기, 거짓을 제거하는 결단,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식 있습니다. 오시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일 외의 시간은 민정과 보내야 했고 집에 빨리 가야 했으며 혼자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죠?
7시요. 강남역 근처 고깃집입니다. 좋아요. 그때 봐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고 주변을 봤으며 봄을 느꼈습니다.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감춰지지 않은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고 가끔 커피를 마셨으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기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역할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그냥 한도윤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으며 도시는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42층 아파트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올라갔으며 현관문을 열면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민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옷도 화장품도 향수 냄새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배신이 없는, 진실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고 차들이 움직였으며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삶의 시작. 역할 없이, 가면 없이 그냥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과거가 그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실과 함께라면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회식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도윤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역할 없는 진짜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진실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행복은 거짓된 평온이 아니라 정직한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윤은 강남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평범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후배들이 반겼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고 소주가 따라졌으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유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오래간만에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보였습니다. 도유는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이미 괜찮아.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며 무너졌지만 다시 서 있으니까. 역할 없이, 가면 없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행복이니까. 도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그의 공간으로, 진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